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어떻게 분해가 되고, 분해된 게 어떻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흡수된 다음 시간이 될 건데 어떠한 식으로 순환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점심 먹고 왔니? 네. 언제 먹었어? 점심? 몇 시에 먹었어? 2시. 12시쯤? 그러면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배는 불러? 아니면 소화가 다 돼서 배가 고파? 어때? 아직 배불러? 그럼 아직 소화가 덜 됐어? 네. 그랬을 때 소화가 덜 됐어? 무슨 그때 소화는 무슨 얘기가 될까? 소화? 뱃속에서, 윗속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되는 게 소화일까? 소화가 다 됐다라면, 소화가 아직 덜 됐다면 그 소화가 뭐야 그럼? 보자.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단 소화가 필요한 까닭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밥도 먹을 거고 햄버거도 먹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영양소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햄버거를 먹었다 칩시다, 점심에. 그러면 거기 빵도 있을 거고, 패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야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치즈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가 세포 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서져야 될 거야. 그냥 그 치즈 그 형태로, 양상축 그 상태로 우리가 세포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크기가 크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섭취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분해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화의 정의: 섭취한 영양소를 세포 수준으로 흡수할 수 있게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속에 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들은 크기가 커. 그렇다 보니까 작게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부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이나 비타민, 무기염료와 같은 작은 영양소들은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그냥도 작기 때문에 바로 그냥 흡수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빵 속에, 햄버거를 먹으면 빵 속에 탄수화물이 있을 거고, 패티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치즈에 지방이 있을 거고, 이러한 큰 형태의 영양소들을 어떻게 작게 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기 쉽게 채로 이렇게 나타났어. 채는 뭐니? 크고 작은 애들을 서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이 작은 채의 이런 크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작게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위체는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로 어떻게 작게 분해를 하는 과정이 소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화는 크게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로 나뉘게 됩니다.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화기관에서 물리적인 운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것, 그리고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작용, 혹은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작용을 기계적인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중요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영양소가 여기 소화 요소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쪼개져.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작용을 화학적인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장벽에서 있다 흡수를 한다라는 걸 배울 거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로 분해가 될 거야. 그게 이제 화학적인 소화. 됐니? 네.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로. 자,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볼 거야. 씹어.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꼭꼭꼭꼭 씹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던 빵이 어떻게 돼?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빵에 있던 녹말이 기계적인 소화에 의해서 어떻게 잘게 부서지지만 녹말은 여전히 녹말 형태로 이렇게 녹말이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고 녹말은 그냥 아직까지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게 되면 녹말은 녹말로. 자, 여기에서 이제 씹다 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침이 계속 나오게 돼서 섞이게 될 거야. 침의 소화 작용, 즉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 녹말이 뭘로 바뀌니? 엿당이라고 하는. 녹말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잘려서 녹말이 엿당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기계적 소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작운동, 분절운동, 꿈틀운동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쉽게 생각을 하면 저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씹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씹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지. 그래서 막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 먹은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요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저작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조금 몸이 좀 불편한 아니면 아픈 그런 상태일 때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어. 혹은 그게 너무 힘들면 이제 죽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 왜? 이게 씹는 게 잘 안 되니까. 왜 씹느냐라는 것은 잘게 부서주면 화학적인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화학적인 소화는 뭐라고 했어? 아까 소화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소화 요소가 음식물에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면 이렇게 큰 애들한테 작용을 하는 것보다 잘게 부서지게 되면 어떻게 돼?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훨씬 더 소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어. 그때 이렇게 저작 운동에 의해서 어떻게 꼭꼭 씹어서 음식물을 최대한 잘게 부숴주면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소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꼭꼭 씹어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체한 거를 어떻게 막아줄 수가 있고 충분히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절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부분을 이제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소화관이 어느 부분은 수축, 어느 부분은 이완,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면 음식물하고 소화액을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 이 안에 있던 소화액하고 음식물이 어떻게 돼? 잘 섞이는 작용을 우리는 분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꿈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식도, 위, 소장, 대장에서 일어나는 근육 운동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면 여기 있던 음식물이 여기서 눌러지면 어떻게 되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게 꿈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한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져 가면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꿈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작 운동, 그 다음에 분절 운동, 그리고 꿈틀 운동. 이게 대표적인 기계적 소화가 되겠다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봅시다. 자, 봅시다.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하는 작용을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고 분자의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자,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화학적 소화라고. 화학적 소화라고. 그리고 이 화학적 소화에는 뭐가 필요한다? 소화효소.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이제 개체가 되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소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소화기관들이 모여 소화계를 이루겠지. 자, 소화계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소화뿐만 아니라 흡수까지도 담당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것을 소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소화계라고 하면 소화가 들어갔으니까 소화를 역할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흡수까지도 소화의 영역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흡수 기관들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누질 않아. 그냥 같이 소화기관, 소화계 같이 소화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한다? 흡수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거니까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걸 소화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소화기관들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 그럼 뭘로 먹니? 입으로 먹게 되지. 그렇지? 코로 먹니? 네? 코는 먹을 수도 있겠지. 뇌사 이렇게 좀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 이제 호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입으로 먹지 대부분. 그러니까 시작하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입을 통해서 식도로 넘어가고 위로 가고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될 거야. 얘네를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소화관은 관이라고 했으면 둥그런 형태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게 소화관이니까 입으로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 위, 그리고 소장, 대장, 항문, 이게 소화관이 될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야. 그리고 그 옆에서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가 되냐면 간, 그리고 여기 이장 이런 애들이 소화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 소화액을 분비하는 애들, 요거까지가 이제 소화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게 편할 거야. 먼저 입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밑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최초 들어오게 되면 저작작용에 의해서 짜작짜작 계속 음식물을 씹을 거야. 그러면 침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침하고 음식물을 계속 섞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일부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 해보라고 했어? 밥을 꼭꼭꼭꼭 오랫동안 한 20번 이상 씹어보라고 했지. 그럼 단맛이 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녹말이 뭘로?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녹말이 일부 여기에서 소화가 되게 될 겁니다. 뭐에 의해서? 침샘 속에 침이 분비가 돼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나가면 식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식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아까 우리 기계적 소화에서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식도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식도간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아져. 네. 그러면 위에 있던 음식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네. 이게 거꾸로 물구나 물을 써도 이 운동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봐. 동생 보고 물구나무 서봐 해놓고 아니면 철봉에 매달려 놓고 물을 마셔고 음식물을 먹어도 이 꿈틀 운동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음식물이 넘어가. 물구나무 서도 어떻게 돼? 물을 삼킬 수가 있어. 그런데 닭의 식도에는 이게 없어. 이 꿈틀 운동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닭은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하니? 고개를 위로 들어야만 들어가게 되지. 자,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로 가게 될 거야.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단백질이 소화가 되게 될 거야. 단백질이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 입에서는 녹말만 소화가 되고 일부 녹말만 소화가 되고 위에서는 일부 단백질들이 소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소장 옆에 있는 소장이 시작하는 옆에 간과 쓸개가 있고 이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자액이 쓸개 즙이 분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자액과 쓸개즙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잘게 부서진 애들이 흡수도 소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대장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진 않아. 여기에서는 물만 흡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항문으로 이동을 해서 찌꺼기가 배출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에서 소화가 일어날 건데, 제일 먼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작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씹게 되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침은 우리 세 군데, 귀 밑샘, 그리고 여기 턱 밑샘, 혀 밑샘, 여기에 침이 나오는 샘이 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쌍씩 있어.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침이 분비가 될 거야.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분비가 된다고 하니까 입에서 꼭꼭꼭꼭 음식을 먹지 않아도 침은 계속 나오지. 맞아? 침이 안 나오면 이거 뻑뻑해가지고 어떻게 돼?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치? 언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코 막힐 때, 코감기 심하게 들었을 때 입이 막 코로 숨이 안 쉬어지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될 때 입이 벌린 상태 오래되면 이 혀 안에가 막 굉장히 마르지. 그럼 굉장히 불편하지. 항상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침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음식물을 씹고 있으면 그 침하고 음식물을 섞어주는 작용이 입에서의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자, 과거에는 이거를 독일식으로 아밀라제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육개정이 바꿔가면서 아밀라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로 발음을 하자라고 바뀌게 됐어. 그래서 자,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 소화효소가 될 거야.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러한 소화효소 같은 경우 효소는 한 가지 작용만 해. 한 가지 작용. 여기 보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도 있을 거야. 지방도 있을 거야.
이 아밀레이즈라는 소화 요소는 요 녹말만 엿당으로 분해하는 기능만 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어. 지방을 분해할 수 없어. 이렇게 효소라고 하는 일은 한 가지 일만 하게 된다.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음식물은 삼켜져서 식도로 이동을 한다. 자, 입에서 씹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씹어도 20번 이상 씹을 수가 없어. 왜? 잘게 부서지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든. 그치? 그래서 30번, 40번, 50번을 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오래 천천히 씹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숟가락 먹은 그 음식물 속에 있는 녹말이 다 분해가 될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우리 급한 사람들은 씹지도 않고 삼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번 정도, 3번 정도 씹다가 보통 많이 삼키게 되지. 그러면 그 녹말이 음식물 속에 있는 게 다 분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아직 소화가 덜 된 녹말도 분명히 있겠지. 그게 어디로 넘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물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즈가 녹말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결합들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녹말이 분해가 돼서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 입속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 그렇기 때문에 녹말의 일부만 입에서 소화가 된다. 자, 그러면서 탐구 어디로 가래? 34쪽으로 가라고 했네. 이건 34쪽. 침의 소화작용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속의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관 A에는 녹말용액하고 증류수를 2ml씩 집어넣네. 시험관 B에는 녹말용액하고 침 희석액을 2ml 넣는 거야. 침을 뱉어가지고 깨끗한 증류수로 어떻게 희석을 해놓은 침 희석액이야. 각각 집어넣고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가 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온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왜 30도에서 40이냐는 거지. 50도에 안 넣고 왜 10도에 안 넣고 3, 40도냐라는 거지. 사람의 체온이 37도 정도니까 비슷한 온도를 맞춰 놓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닌 찬물에 넣는다.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혹은 더 뜨거운 50도씨에 된다. 그러면 우리 그때 광합성량이 온도와 영향을 받는다. 40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했지. 그때 왜 그랬다고 했어? 효소가 온도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마찬가지. 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온도가 높으면 활성이 떨어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도에서 40도씨 물에 담가 놓는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났어.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소화 요소가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여기는 녹말 증류수, 여기 녹말 침이야. 그 다음 20분 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고, 각 시험관에 있는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볼 거야. A와 B 용액에.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뭐를 검출하는 치약이라고 했어? 청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니? 뭐? 녹말을 검출하는 실험이야. 그 다음 시험관에 남아있는 용액에 베네딕트 용액을 1ml씩 집어넣고 물중탕으로 가열을 해볼 거야. 베네딕트는 뭐를 검출하는 반응이라고 했어? 포도당을 검출하는 반응이라고 했어.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하고 만나면 가열시키면 뭘로 변해? 황적색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보자. 결과를 보면
아이오딘이나 반응 용액에서는 A가 청남색, B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청남색으로 안옥청이라고 했으니까 A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녹말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베네딕트 반응에서 A는 변화가 없어, B는 황적색으로 바뀌었어, 배포황이라고 해서 포도당, 즉 B에는 포도당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맞니? 자, 시험관 A에서는 녹말이 검출되지 않았대. 녹말이 검출됐지. 여기 청남색이니까. 당은 검출되지 않았어. 왜 그래? 증류수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녹말은 그대로 어떻게 되니? 아이오딘이나 반응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적이 없어. 포도당이 없어. 녹말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증류수에는 뭐가 없어?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녹말을 분해를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베네딕트 반응은 반응이 없었고. 자, B 봅시다. 시험관 B에서 녹말은 검출되지 않았어. 원래 처음에 녹말을 집어넣었는데 아이오딘이나 반응 녹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녹말이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포도당으로 다 분해가 됐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침이 무슨 역할을 하게 했다? 녹말을 다 분해를 해서 뭘로 만들었다? 베네딕트 반응에 반응을 했다? 포도당으로 다 전환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됐니? 침 속에 있는 녹말 소화 요소에 의해서 녹말이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침 속에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 그 소화 요소가 뭐다? 아밀레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탐구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과정 1에서 시험관 A는 시험관 B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이다. 맞아? 그냥 물 집어넣은 증류수만 집어넣었으니까 대조군 맞습니다. 과정 1에서 시험관을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그는 것은 침 속의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아니지 가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될 거야. 활성. 맞아? 틀렸지. 억제한다라고 하면 온도를 더 낮추거나 더 올려야 될 거야. 그래서 사람의 온도와 가장 비슷하게 맞춰놨으니까 억제 아니다라는 거. 과정 2에서 시험관 A와 B의 용액에서 녹말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맞니? 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과정 3은 침 속의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이 분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험을 처리를 하는데 A 다 녹말이 다 들어있어. 녹말이 다 들어있는데 A에는 증류수, B에는 끓인 침, C에는 그냥 침을 집어넣고 35도, 40도씨의 더운 물에 20분 반응을 시킨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했다. 베네딕트는 뭐니? 포도당을 검출하는 실험이 될 겁니다. 포도당. 자, 녹말이 분해가 됐냐라는 거지. 녹말이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으로 바뀌었는지를 봤더니 A, B는 색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황적색으로 변하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대조군이야. 증류수만 집어넣었으니까 소화 효소가 없어서 여기 있던 녹말이 분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맞아. 그러면 B하고 C는 끓인 침과 그냥 침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끓인 침과 그냥 침. 끓인 침은 소화 효소로의 작용을 못했어. 그러니까 배포항,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얘는 그냥 일반적인 침이니까.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침 속의 소화 효소의 특성 뭐야?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거지. 끓인 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효소의 활성이 떨어졌기가 혹은 효소의 활성이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 끓인 침을 집어넣은 이 시험관 B에서는 녹말을 분해를 못해서 포도당 검출이 안 돼.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얘는 C는 적정 온도에서 37도씨 온도를 높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분해를 한다. 가열하면 기능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요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소화가 될 거고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갈 거니? 위로 넘어가게 될 거야. 식도는 소화관이야. 거기선 특별한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음식물이 입에서 위까지 이동해주는 통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이상 더 다른 얘기는 없어. 식도 얘기는. 그 다음 이제 위로 음식물이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일부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녹말이 분해가 된 음식물들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가 될 겁니다. 위로 음식물이 넘어오게 되니까 위로 뭐가 들어왔네? 그럼 위샘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액과 음식물이 골고루 섞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액은 위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라고 했습니다. 위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위액 같은 경우에는 위액 속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와 염산이 들어 있습니다. 염산은 뭐니? pH가 굉장히 낮아. pH가 보통 1에서 2, pH가 1, 2 정도로 굉장히 강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액은 하루에 약 2리터 정도가 분해를 하게 될 건데, 자, 이 위액 속에는 염산이 들어 있어. 왜 그러냐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강산성에서 가장 활성이 커. 이게 중성이나 염기성으로 하게 되면 활성이 없거나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효소 펩신이라고 하는 내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강산성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위액 속에 있는 염산이 하는 역할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무균 상태가 아니야. 대부분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장갑을 끼고 소독된 식기와 소독된 도구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니? 따뜻하니까 영양분도 많으니까 그 세균들이 많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 부패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강산성 pH 1, 2로 강산성으로 나오면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은 세균들을 어떻게 되니? 죽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있어. 염산은 그런 강산성 효과를 만들어주게 된다. 왜? 펩신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는 소화 효소가 될 겁니다. 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가장 작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이 펩신은 이런 단백질들 중간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펩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뭐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은요?
지방은 얘는 못해.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걸 나중에 가게 되면 뭐 고등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얘 펩신이라는 것은 아까 아밀레이즈는 뭐만 분해를 해? 녹말만 분해하는 애. 펩신은 뭐만? 단백질만 분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단백질을 다 분해하지는 못해. 중간중간 단백질들을 조금 더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산물 뭐까지?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왜? 아미노산처럼 작은 형태가 돼야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위에서는 일부 단백질 중간 분해가 되는 산물까지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러면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거의 죽이야, 죽. 유미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 같은 상태로 만들어져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속에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녹말이 일부 분해가 됐고 그 상태로 위로 넘어가면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일부 분해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장으로 가봅시다. 위를 보게 되면 위쪽에서는 뭐가 돼? 식도가 있을 거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위에 근육 보면은 위는 근육질 주머니에 몇 배까지도 커지지? 위가 지금 이 정도의 위치를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지. 요즘 먹방 많이 하지. 그래서 막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지. 빨리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막 해서 뭐 유명한 유튜버들, 푸드 파이터들은 라면 막 20개씩도 먹지. 소연이 최대 몇 개까지 먹어봤어? 햄버거? 그래봤자 2개지. 라면 3개 먹어본 적 있어? 못 먹어. 근데 그런 푸드파이터들이라든지 유튜버들, 먹방러들 보면 막 라면 20개도 먹더라고. 막 힙합 같은, 찌양 같은 그런 몇 명 선생님도 알고 있는 그런 먹방러들 보면은 라면을 20봉지를 먹어. 라면만 먹니? 라면 먹을 때 국물을 안 먹어? 그럼 엄청난 양을 먹는다. 그러면 위가 수십 배까지도 늘어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 그렇다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해줘가지고 음식물하고 위액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요 위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위 바깥쪽부터는 소장으로 연결이 될 건데 그 소장 시작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냥 식도, 위, 소장인데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부위를 이제 12지장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위의 근육 안쪽에 보면 여기도 주름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어. 여기에 보면 위샘이 존재를 할 겁니다. 위샘에서 위액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단백질들이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모식화를 해놨어. 그러면 펩신이 어떻게 돼? 여기 중간중간을 어떻게 돼? 분해를 해주게 되면 단백질이 중간산물로 분해가 되게 될 거. 여기를 또 이렇게 끊어 마지막까지 끊어놓게 되면 그게 아미노산이 되겠지. 자, 일부는 여기서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들이 중간중간 끊어진 형태인 중간산물로 분해를 하게 돼서 어디로? 이제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에서 이제 12지장 통해서 12지장부터 소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과 이자라고 하는 애들이 소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야. 소화 간은 아니야. 그렇지만 바깥쪽에 있는 이자와 간이 소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 이자 봅시다. 보통 이자를 표현을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 쓸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모식도가 있었을 때 노란색이다라고 하면 이자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간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 간이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뭐 크기로 보면 돼. 왜냐면 소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7m로 굉장히 길어.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길거든. 그 위에 이제 조그만 형태 그리고 되게 큰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큰 애는 간이 될 거고 그 옆에 작은 애는 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에서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분비를 할 건데 이 이자액에 잘 봐봐.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입에서는 뭐만? 아밀레이즈만 분비가 될 거야. 위에서는 펩신만 분비가 될 거야. 그런데 이자액에서는 아밀레이스도 분비를 하고 그 다음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 그 다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 3개를 분비를 하는데 얘네가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 옆에 보면 쓸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질 겁니다. 그러면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 쓸개즙이 이 쓸개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야. 그러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어디 이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쓸개즙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직접적인 소화액은 없어. 쓸개즙에는. 그렇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구분지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까지 여기에서는 위액에 의해서 강산성이야. 그럼 여기 12장을 이렇게 통해서 넘어오면 여기에는 이자에게는 일부 염기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산성이 넘어오게 되면 이 염기성 물질이 서로 만나게 되면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약한 염기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도 기억. 위에서는 pH가 굉장히 강한 강산성이야. 그러다가 이제 12지장 지나면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자에게 염기성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 중화가 되면서 약한 염기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표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자에게는 아까 뭐라고 했니?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밀레이즈와 그 다음에 트립신과 그다음 라이페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아밀레이즈가 분해가 됩니다. 이자액 속에도 뭐가 있어? 아밀레이즈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밀레이즈는 뭐를 분해한다고? 녹말을 분해한다고 했지. 그럼 아까 입속에서는 일부 녹말만 분해되고 넘어왔지. 그럼 위에서는 펩신만 분비가 되니까 펩신은 뭐만 단백질만 중간중간 끊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직 위를 지나더라도 녹말이 다 분해가 안 되겠지. 그러면 그 분해 안 된 녹말을 이자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뭘로? 엿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 이자액 속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도 분비를 할 겁니다. 이 트립신은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분해를 한다. 아까 윗속에 펩신이 다 분해를 못해. 일반 중간중간 끊어놓는다라고 했지. 그게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미처 다 분해하진 단백질들을 중간산물들을 더 작은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된다. 그 다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지방이 어떻게 돼?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아직 지방은 지방 형태로 넘어오게 될 거야. 이게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자액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인 라이페이스, 얘가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을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되는 게 뭐야? 라이페이스가 되는 거야. 자, 굉장히 어렵지. 소화효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니까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다음 쓸개즙. 자, 쓸개에서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이 쓸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다라고 했어. 그렇지만 지방을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잘게 쪼개. 그래서 이자액하고 잘 섞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쓸개즙이 해주는 역할이 될 거야. 즉 유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기름을 잘 섞이게끔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뭐가 돼? 쓸개즙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옆에 쓸개즙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된다라고 틀리게 문제를 많이 낼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가 없어. 뭐야? 지방들을 잘게 이렇게 분리를 해줘서 표면적을 넓혀놓으면 이렇게 큰 지방을 분해를 할 때,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할 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라이페이스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큰 기름방울이 쓸개즙에 의해서 이렇게 잘게 부숴주게 되면 이 잘게 부서진 여기에 뭐가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저 화장실 한 번만. 안 돼. 듣고 가. 여기까지 하고 가. 자, 소장 안쪽 벽을 이루는, 자, 그러면 여기 12지장 시작하는 곳에 이자액이 분비를 하면서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라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단백질이 중간산물로,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로 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다 기본 단위체로 분해가 다 되지 않았어. 그 나머지 애들을 이 소장 안쪽 벽에 탄수화물 소화효소하고 단백질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산물을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또 분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로 넘어왔어. 12지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자액에서 이렇게 소화효소가 분비가 될 거고, 쓸개즙에서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유화를 시켜놓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 뭐가 있어? 탄수화물 소화효소,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 그러면서 얘네들을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고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입에서 일부 녹말들이 분해가 돼서 넘어온 상태이니까 여기 따로 나오진 않았어. 지금 어디 소장에서의 소화만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들이 보면 녹말이 아직 다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엿당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이 엿당들을 뭘로? 포도당인 가장 작은 당의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몰라도 돼.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 자,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할 거야. 그럼 엿당이 보면 지금 이 당이야. 당이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야. 얘를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이름이 말테이즈야. 이렇게. 예전에
말타제였어. 그런데 지금 말테이스, 아밀레이스 그렇게 요렇게 발음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등 과정에서는 이 말테이스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여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니까 몰라도 돼. 근데 알아두면 고급지다. 자,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 요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탄수화물 소화 요소다. 그러면 여기 몇 당을 포도당 가장 작은 단위체로 분해를 하게 돼. 이렇게 분해가 된 최종산물이야. 뭐가? 탄수화물이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작은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어디 여기 이자에서 아밀레이스가 뿐만 아니라 소장의 소화 단백질 탄수화물 소화 효소 말테이즈에 의해서 어디까지 포도당까지로 분해가 돼서 최종 산물까지 분해가 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봅시다. 자, 단백질에 보면 이자에게 뭐가 있냐면 트립신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게 더 길게 됐던 것들이 부서졌지. 아까 위에서는 위에 있는 위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게 뭐였니? 펩신에 의해서 위액 속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이게 중간을 잘라서 단백질이 중간 산물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소장으로. 그렇게 되면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얘를 또 더 작은 중간 산물로 쉽게 말하면 4개짜리가 이제 2개 이렇게 분해가 됐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뭐 실제로 단백질들이 뭐 4개가 연결되고 2개를 연결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기 쉽게 모식도 해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완벽하게 다 작은 형태가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또 분해를 해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장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이것도 알아두면 고급진 내용입니다.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즉 이자액 속에 있는 트립신이 어떻게 중간 산물로 다 분해가 안 됐어. 완벽하게 작은 형태로. 그다음 소장에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뭘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뭐야?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지방 봅시다. 지방은 입에서도 위에서도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거 어디까지 왔니? 위 지나도 어디 소장에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소장 들어오면서 그 소장에 뭐가 있다고 했어? 12지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쓸개즙이 뭐니? 지방들을 작게 부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야. 유화만 시키는 거야. 소화액은 없어. 이게 이제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스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최종 산물로 분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은 딱 한 번 라이페이스에 의해서만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여기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 어디니? 이자액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테이즈 소장에 있는 탄수화물 소화 요소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최종 산물로 그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번 펩신에 의해서 중간 산물로 이자액의 트립신에 의해서 한번 또 중간 산물로 그 다음에 소장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최종 산물 총 13번 소화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 지방은 어디? 딱 한 군데 이자액 속에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만 분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장에서의 이제 소화 내용이 될 거야. 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3cm 정도로 7m의 긴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위와 연결된 부분을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자액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겠어? 이자에서 만들겠지.
십이자형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을 이자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금방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즈, 그다음 트립신, 그다음에 라이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산수 나트륨이 이 이자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넘어온 산성 물질을 이 탄산수 나트륨이 뭐를 해주는 거야? 중화를 시켜서 뭘로 만들어? 약염기성 상태로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도 뭐 참고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지방을 작은 방울로 만들어서 물과 고루 섞이게 하는 현상, 유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라이페이스가 좀 더 소화작용을 잘 일으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대장에서의 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소장의 끝에서 직장, 항문까지 연결된 부분을 대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좀 더 굵어. 그리고 짧어. 한 1.5m, 길어봤자 1.5m, 1m에서 1.5m 정도의 굵은 관이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소화기관으로 지금 집어넣어 놓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바로 뒤에다 나오겠지만 흡수도 일어나게 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많이 흡수가 될 거거든. 대부분 소장에서 우리가 먹은 물이. 그런데 거기에서 미처 다 흡수되지 못한 물만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물의 일부가 흡수되는 게 대장이 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똥이 돼서 항문으로 배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이러한 대변 혹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물질들이 이동을 할 때 대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대장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물만 흡수가 될 거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 어떻게 돼? 점점 물기가 빠져나가니까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 막 딱딱한 똥, 흔히 말하는 이제 변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대장이 오래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배변을 해서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 보통 변비라고 하면 막 3일, 4일, 막 일주일씩 화장실 못 가고 하게 되면 대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물이 계속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촉촉했던 똥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런 단단해지는 경향 때문에 나중에 힘들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물만 흡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의 전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는 입에서 어떻게 돼? 이로 씹고 혀로 섞는 작용을 입에서 진행이 될 거고, 여기 위가 어떻게 되니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주물럭 해서 뭐만 음식물하고 소화액을 계속 섞여주고, 소장에서는 어떻게 되니 얘가 아까 얘기했던 분절 운동하고 일어나게 되니까 소화액을 섞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니 계속 항문 쪽으로, 대장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이런 화학적 소화를 좀 더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입에서는 침의 분비가 될 겁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자, 먼저 녹말이
일부 분해가 될 겁니다. 이때 단백질하고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내려. 그냥 내려가겠지. 왜? 아밀레이즈는 녹말만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로 가니? 식도통에서 이제 위로 가게 될 거야. 위에서는 녹말이 분해가 안 될 거야. 왜? 위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될 건데 얘는 뭐만? 단백질만 분해를 하는 애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뭐야? 중간산물로 분해를 할 거야. 지방은 또 그냥 쭉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으로 넘어갈 때 12지장 속에 있는 쓸개즙이 간에서 쓸개로 만들어서 저장이 된 쓸개즙을 조금씩 분비를 할 거야. 이 쓸개즙이 어떻게 되니? 요 넘어온 지방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액을 분비를 할 겁니다. 그럼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즈가 여기 녹말의 중간 산물을 뭘로? 엿당으로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자액 속에 트립신이 단백질 중간 산물을 좀 더 작은 형태의 중간 산물로 분해를 하게 될 거고, 이때 라이페이스도 이자액에서 분비가 되는데 처음으로 지방을 분해가 돼서 가장 작은 단위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게 돼서 최종 산물까지 만들어 놓게 됐어. 네. 자, 이게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인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될 거고,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 산물들이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과정이라고 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은 입 위 소장 거치면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분해가 될 거야. 이게 뭐라고 했어? 녹말, 단백질, 지방이 가장 작은 단위체로 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작은 형태가 되지 않으면 여기 세포 수준에서 흡수를 못 하거든. 크니까. 이렇게 작은 형태로 분해를 시켜주는 게 소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가 다 됐어. 이제 세포에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겠지. 이 흡수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장 안쪽 벽의 융털 상피 세포로 흡수를 하게 된다. 자, 소화가 입에서부터 소장에서 소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최종 산물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만들어진 최종 산물도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화도 일어나야 되고 흡수도 일어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지. 자, 이번엔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의 안쪽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긴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을 한번 잘라보게 될 거야. 잘라보면 굉장히 많은 주름이 져 있을 거고, 그 주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융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화된 영양소하고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져 있고 주름져 있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적을 넓혀 놓게 되면 아까도 유화라고 하는 쓸개즙이 유화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화를 시켜놓으면 덩어리보다는 잘게 부서진 게 라이페이스의 소화 효소가 감쌀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소화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융털도 그렇고 우리 다음 시간에
소화, 흡수. 그 다음 시간이 됐을 때 호흡대 배우게 될 건데 우리 폐포라고 하는 공기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이 일어나는 화학관이라고 하는 폐포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 사람의 폐포를 넓게 펼치면 이 교실이 한 3배, 4배 정도까지 넓어. 그 얘기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넓혀가지고 교환이 쉽게 일어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융털들이 존재를 한다. 이게 뭐야? 표면적으로 굉장히 넓혀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것들 뿌리 보면 잔뿌리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뿌리가 많아서 많으면 줄 하나에 있는 것보다는 잔뿌리들이 많아서 표면적으로 넓혀놓으면 물을 흡수하기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같은 표면적을 넓힌다? 흡수하는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안쪽 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주름져 있으면서 주름진 이 부분에 융털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융털을 또 잘라서 보게 되면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하는 녹색의 관으로 표현을 해놨어. 좀 구분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파란색, 빨간색 모세혈관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융털을 보게 되면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융털하고 암주관에서 흡수하는 영양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 자,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서 작은 형태로 단위체까지 다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된 영양소가 소장에 있는 융털의 상피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해서 흡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해가 일어나게 된 거야. 소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융털 안쪽에 자, 융털 봅시다. 융털을 보게 되면 융털 안쪽에 여기 보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모세혈관 그리고 가운데는 림프관의 일종인 암주관이 존재를 하게 돼요. 안쪽에는 암주관이 있고 바깥쪽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해가 된 영양소들은 물에 잘 녹는 애들도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암주관하고 모세혈관에 각각 수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이 따로따로 흡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자,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 속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융털 속에 있는 모세혈관에는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암주관이라고 하는 곳으로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를 하게 된다. 됐니? 네. 자, 그러니까 왼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타민과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작아. 얘는 더 이상 분해가 할 필요 없어. 왜?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 흡수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소장의 융털을 통해 그대로 흡수한다. 네. 그러면 수용성 물질이 뭐고 지용성 물질이 뭔지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 B, C, B1, B2, 비타민 C 얘네가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소가 될 겁니다. 얘네는 뭐에 통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소장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뭐가 수용성 영양소이냐라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B, C. 지용성 영양소 뭐가 있냐면 지방이 있어.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이 있었어. A, D, E, K. 지용성 물질이라고 비타민이라고 했어. 얘네는 융털에 있는 암주관으로 흡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했지. 이 융털 상피세포로 흡수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이 돼서 암주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하고 수용성 영양소가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구분이 돼서 흡수가 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흡수가 됐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겠지. 흡수된 영양소가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들은 이동 경로가 다르다라는 거야. 자, 최종 목적지는 심장으로 이동을 할 거야. 왜냐면 심장은 어디야? 우리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다 모여야 돼. 모여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의 상피세포인 어디? 융털에서 어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됐다라고 했지. 이 수용성 물질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 어디로 이동해? 간을 들릴 거예요. 간을 들리는데 이렇게 요거 기억을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수용성 영양소는 흡수가 돼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 문맥은 뭐야? 간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간 갔다가 간 정맥으로 가고 하대 정맥 그래서 어디로 가니? 여기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수용성 영양소는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를 거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 통해서 흡수가 된 후에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바로 어디로 가? 바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둬야 돼.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가고 지용성 영양소는 그냥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심장으로 가면 뭐야? 심장은 계속 펌핑을 해주니까 수축기관 하니까 어디 피를 온몸으로 보내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순환 내용을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이동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녹말은 침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했어요.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분해가 된 후 소장에서 그렇지 소도당으로 최종 분해되어 흡수가 된다. 단백질은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와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입니다. 트립신에 의해 중간산물로 분해된 후 소장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되어 흡수가 된다. 지방은 쓸개즙에 의해 작은 지방 덩어리로 유화가 된 후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 맞아?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장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 후 흡수가 된다.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로부터 물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화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될 거야. 소장에서 소화도 일어나겠지만 흡수도 일어나게 된다.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이동할 때 간을 거쳐갈 겁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